자,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명호입니다. 저번에도 몇 번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딱 10여 분 정도로 좀 봄에 어울리게, 지금 4월 초순인데요. 아마 1, 2주 정도면 이제 봄꽃들이 만발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벚꽃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장관들이 한 1, 2주 안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랄까, 좀 기온이 좀 더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겨울에 엄청 춥던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3월에 꽃샘추위, 4월도 이어졌던 어떤 그 새벽녘의 공기도 요새는 좀 작년과는 다르게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난화라던가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는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더 현실에서 약간 좀 더 벗어난, 조금 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일상에서 잠깐 떠나게 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주 쉬운 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화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문화가 사실 여기저기 다 붙죠. 뭐만 붙으면 다 문화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생활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화생활인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마도 영화를 본다든가, 가끔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가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학생도 굉장히 소수입니다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학로에서 연극을 즐기신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뮤지컬을 즐기는 경우, 그리고 요새는 아이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뮤지컬 쪽으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뮤지컬의 인기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자, 이런 생활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생활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문화를 정의하고 여러 학자들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래서 더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는 딱히 이제 확실한 정의가 없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습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의례로 보기도 하죠. 특히 공동체의 의례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관습을 또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그 의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화생활이란 무엇인가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테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가 무엇이냐? 그러면 문화라는 말은 적어도 동양에서,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진 말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말의 번역어로 시작을 했겠죠. 근대 시기에. 그리고 그 번역어는 영어로 하면 컬처, 스페인어로 하면 꿀뚜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컬처라는 말에 대응하는 번역어로서 문화라는 말을 찾은 것이고, 그것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문치교화의 줄임말입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오늘 조선시대 역사를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왕이 오고 나면 문왕이 오고, 문왕이 오고 나면 무왕이 오고, 이런 이름은 물론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한나라 역사나 뭐 이럴 때도 무왕, 문왕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 스타일을 아마 정의하는 내용인 것도 같고 정복 사업을 벌였느냐 안 벌였느냐를 놓고 구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왕가 사는 남자 제목이 맞나요? 잠깐 좀 자신감이 없는데 아무튼 그 단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종하고 문종은 문종이라고 부르는군요. 세종하고 요렇게 이제 문왕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태종과 세조가 또 무왕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어떤 통치하는 스타일에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말과 글로써 통치하는 스타일의 왕들을 보통 문왕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세에서 유래한 문치규화라는 말이 문화, 즉 컬처의 번역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번역어의 유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원본, 꿀뚜라가 됐던 컬처가 됐던 이 말이 중요할 텐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스페인어의 동사 중에 꿀티바르, 컬티베이트 영어로 하면 경작하다, 재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꿀뚜라라는 말은 농경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명이 무엇이냐? civilization, civilization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문명이 무엇이냐? 무슨 문명, 무슨 문명 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 뭐 이럴 때도 사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문명이라는 단어를 게임 뭐 오락의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도 사실 그 문화란 말과 비슷하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논쟁적이긴 한데 근대 문화, 근대 문명이라는 우리가 진짜 근대야 혹은 현대야 머던이라는 말의 번역이니까 뭐 근대 현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현대를 연 게 누구야라는 논쟁에서 프랑스와 독일 쪽의 논쟁이 좀 있었고 거기에 영국도 개입하고 그러면서 문화라는 단어를 더 용어를 더 사용하는 쪽이 있었고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문명이란 말은 마찬가지로 번역어죠. civilization은 라틴어의 civis,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ity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시가 성립됐을 때에서야 진정한 인간의 문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문명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4대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명들도 거대한 제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것은 문명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아마도 그 당시 뭐 특별히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금속의 시대, 철기나 청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그 수준이 뭐 최초의 문명 수준이 아니었는가로 그 미루어 짐작을 했던 어떤 혼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습적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 문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용어이긴 합니다. 물론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문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문화라는 단어는 농경과 관련이 있고 문명이라는 단어는 도시와 관련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이제 AI한테 얘기해서 구성을 한 건데 왼편에 보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중세 도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바깥에 해자라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보다는 좀 작고 이렇게 시내가 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판타지에 보면 거기에 좀 드라곤도 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성이 하나의 요새처럼 버티고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그림처럼 완벽하게 재현된 유적들이 아직 발굴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텐트나 아니면은 모여 살았던 곳, 굿집을 이뤘던 것은 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농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어떤 혁명, 농업혁명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쪽이죠.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마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만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영어로 하면 버바리안하고 세비지가 될 텐데 세비지는 정말 그 동물과 구분 안 되는 그런 야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버바리안들은 좀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에서 살고 도시 문명을 그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들판에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도시 문명에 어울리는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서 외적만이 아니라 농작물을 공격하는 야생동물이나 외부의 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문화나 문명이나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보통 뭐 1년에 뭐 농사를 수확을 몇 번 뭐 2모작이냐 3모작이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수확을 하는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하게 농경에 대한 기술도 발전하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농사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 농사일이라는 게 한 번 힘을 빡 줘가지고 뭐 이렇게 큰 거나 무거운 거 들고 날르고 이런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논을 경작하고 밭을 메고 김을 메고 매일같이 꾸준히 항상 추수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오늘 강의의 테마를 준비한 것도 이제 봄도 오고 뭐 춘분도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면 씨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김도 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 절기가 생겼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춘분이 있고 경칩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이 절기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일들도 결정이 되죠. 이렇게 돼서 1년 혹은 뭐 좀 더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혹은 더 짧게 3모작 이상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삶의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에 채집하고 유목할 때도 그 리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봄 되면 논산 가서 딸기 먹고 그 다음에 뭐 여름 되면 어디 가서 무슨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낙동강이니 뭐 예성강이니 어디 가면 또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 가을 되면 야 요새는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경북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충북 쪽에서도 사과가 재배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사과 많이 열리는 데 가서 이제 사과 따먹고 뭐 이렇게 돼서 그 먹이를 찾아가는 어떤 유목 같은 것들을
할 때도 1년 혹은 그 기간에 따라 리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농경은 그거보다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노동과 연관된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달력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어떻게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눠진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떻게 노동을 시킬 것이냐 등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냥 중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좀 덜할 것 같아서, 우리가 요새는 또 달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매일같이 한 장씩 찍는 것도 있었고, 한 달 기준으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넘기거나 찍거나 하는 달력이 뭐 있었죠. 근데 요새는 뭐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고 뭐 스케줄러나 뭐 이런 걸 사용하니까 달력 자체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큰 달력보다도 이제 그렇게 책상 위에 놓고 쓰는 그 달력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어떤 달력을 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나라 거를 쓸 것이냐, 청나라 것을 쓸 것이냐, 그리고 칠정산이었나요? 뭐 그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우리의 달력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이라는 것은 그냥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과 천문을 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과 결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권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제국의 달력에 속해 있는가, 어느 달력을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이 아니라 보통 향리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뭐 서당의 훈장님들도 절기를 얘기하고 그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단오가 되면 청포물에 머리 감고 뭐 몇 감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씨름도 하고 뭐 황소도 뭐 상으로 주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그 공동체적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던 곳이 곳은 아니죠. 그때 시기가 달력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이 생기고 그래야 약간 문화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측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농경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 어떻게 보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것이 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어떤 류의 달력을 쓸 것인가, 어디서 반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의 각 부분마다, 농사를 짓는 각 부분마다 이렇게 그 흡수가 돼서 하나의 리듬으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질 수가 있었는가 등등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얘기할 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 원주의 문명은 이 달력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야 문명 후반기에 돼서야 농경을 시작했던 것으로, 대규모의 농경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딴 얘기죠. 예. 그리고 유카탄에 거주한 그 마야, 특히 치첸이사라고 부르는 이 도시 유적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원주의 문명의 어떤 한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춘분 때 이 치첸이사에 있는 엘 카스티요라고 하는 피라밋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그 원주의 문명이 만든 피라밋은 이집트의 피라밋과는 다르게 누구의 무덤이 아니라, 물론 무덤이 팔렌케에 있는 그 빠까리라는 왕의 무덤처럼 사용된 피라밋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밀림이나 이런 지역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 형태로 발달한 곳에서는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앙의 역할을 하는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서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예전에 뭐 한 벌써 나온 지 꽤나 됐는데 그것도 한 20년은 아직 안 됐나?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야 문명하고 아스텍 문명하고 좀 섞인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피라미드에서 심장을 이렇게 바치고 막 이러는 그 모습이 영화에 등장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좀 잔혹함을 다루는 영화들은 또 종종 있었습니다. 뭐 그런 희생제의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춘분 때 원래가 아니라 이제 현재 멕시코 시티 쪽에 있는 그 문명에서는 깨살꼬아틀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유카탄에서는 꾸꿀간이라고 불렀던 빛의 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지금 빛의 뱀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자, 지금 장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춘분 때 이 장면이 벌어집니다. 물론 춘분 하루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일 돼서 요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춘분 때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때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그러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언제 이게 벌어지냐면 한 4시에서 5시 사이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해가 뉘엿뉘엿까지는 아니고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가장 막 빛날 때쯤 돼서,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서도 빛나는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의 뱀이 탁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이 지역 그 밑에 지하수 호수라고 해야 되나? 그 세노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이제 그 빛의 뱀이 쏙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해가 지면서 이 빛의 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막 춤도 추고 막 과음하고 막 다들 막 미친 듯이 막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게 좀 굳어진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빛의 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자 이제 우리 씨 뿌리고 일할 때가 됐어 라고 하는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였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처럼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유카탄 마야의 원주민들은 천문 관측과 건축에서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춘분 때 빛의 뱀이 나타나게 하는 계산이 있었고, 그리고 춘분이라고 딱 지정했던 것은 이때 씨를 뿌리고 옥수수 경작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계산적이고 상당히 정확하며, 그리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간에 이게 하늘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원주민 문명의 달력을 이런 식으로 건축물로 구조화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마 마야 문명이 뭐 신비롭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정보들도 있었을 텐데,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별로 잘 못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봄이 되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시작점, 출발점, 그리고 그동안 좀 이제 약간 좀 허술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좀 여유롭게 놀고 있었던 삶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신발끈은 좀 조여매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 구성 능력,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황금 옷을 막 입고 그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면 그 황금 갑옷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온몸을 다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면 사람이 번쩍번쩍번쩍 빛나겠죠. 그냥 빛이겠죠, 빛. 빛으로 보이는데 목소리는 들리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에 따라서 빛의 뱀 꿀꿀간이 대지로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농사 일정이 시작되는 이 공동체적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의 이 원주민 문명에 이런 다양한 천문학적인 계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의 태양의 자오선이 어떤 건물 바로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계산이 된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곳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추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신의 명령이다. 이 절기 때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화적인 퍼포먼스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뭐 우리나라의 첨성대도 사실 그 창문 거기로 어떤 특정한 하늘만 본 것이냐 아니면은 밤에 보는 게 아니라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냐, 사실 해시계를 만드는 거나 뭐 특히 다른 것보다 해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많은 견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뭐 소설화되기도 하고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이 하늘의 명령, 하늘의 움직임, 천문에 대한 지식은 그 문명의 어떤 저력들을 가늠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마야 문명, 특히 유카탄 마야의 입춘대길 퍼포먼스, 꿀꿀간의 강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